안녕하세요. 친절한 요양사 양명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네. 저희도 약국에 일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살면서 겪는다는 게 사실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메르스 사태 때도 이런 일들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지속이 되고 문제 해결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막막한 상태를 겪는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약국 상황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마스크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해요. 하지만 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약국에서 이런 마스크 공급하는데 저희가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도 저도 약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아토피 환자분들을 많이 케어하고 있는데요. 영양소로 우리 몸에 어떤 정상적인 면역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된 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영양소 한두 가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양소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만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학생은요,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환자는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전신 아토피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약사로서 할 수 있는 영양소 관리를 해드리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맞춰서 병원 시스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물론 약사님들 함께 그 학회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들 학회에 많이 참가를 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고 영양소 치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선생님들과 그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추적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서요. 환자분들께 조금 번거롭고 귀찮지만 병원에 가셔서 이 검사 좀 하시라고, 그리고 얼마나 경과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 호전 반응들을 수치로서 좀 객관적으로 남기고 싶은 제 욕심도 있었고, 그게 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 작년 2월 달이었어요. 2019년 2월 달이었고 2월 7일이었네요. 검사를 해보니까 아토피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이 수치가 뭐냐면은 호상구 수치예요. 호상구라는 게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호상구는 우리 몸에서 살고 있는 면역세포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런데 바이러스랑 싸우고 세균이랑 싸우고 곰팡이랑 싸우고 여러 각자 자기 역할들이 있거든요. 면역세포가. 그런데 이 호상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사는 기생충을 죽이는 역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몸에 들어온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호상구는 우리 몸에서 활달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는 활발하게 싸워줘야 돼요. 그런데 호상구가 높은 환자들을 보면 그냥 꾸준히 계속 높거든요. 그건 뭐냐면 기생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음식은 어떤 건가요? 균이 아니잖아요. 내 몸을 파괴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매일 하루의 세 끼를 먹고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공격한다는 건 내 몸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고요. 아토피와 천식 환자들한테 이런 음식에 대한 그 강한 반응을 갖는 면역세포 중에서 호상구가 높다는 거를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호상구 수치를 반드시 검사를 해서 초기에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고 또 개선이 되면서 호상구 수치가 어떤 변화를 갖는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호상구가 12.9가 나왔었어요.
작년 2월 달입니다. 목소리가 오늘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12.9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보통 우리가 검사를 실험실에서 검사를 할 때요. 0%, 이건 퍼센티지거든요. 전체 100% 중에서 호상구가 차지하고 있는 게 12.9%. 그러니까 100명 중에 군사 중에서 13명 정도가 음식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정도의 수치를 갖느냐. 검사상에서는 0에서 한 5% 정도, 어떤 검사지에서는 0에서 7% 정도를 정상 범위로 보는데 실제로 거기 5%, 7%까지 가는 것도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보통은 한 1대에서 1점 몇, 2를 거의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를 참고를 하신다면 12.9라는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물론 뭐 18, 19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높은 거죠. 12.9가 나왔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포지티브 1 정도 2단계 정도, 그러니까 트레이스 단계를 넘어서 그 단백뇨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문제가 있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진단이 됐었는데요. TSH라고 하는 게 6.69가 나왔거든요. 이 6.69라는 게 보통 그 TSH의 정상 범위가 한 0.8에서 한 4.5, 뭐 높게 잡는 경우는 5.2까지도 잡아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 기준인데 6.69면 벌써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진단이 된 거예요. 제가 앞서서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아토피와 비슷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것도 면역 질환의 하나고요. 어쩌면 신장에 대한 부분도 어쩌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으로 나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12.3 굉장히 낮았네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반드시 검사해야 될 게 뭐였냐면 이렇게 호상구가 높은 환자들은 반드시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험이 되고 있는 마스트 검사라고 하는 이 검사상에서는요. 호상구가 높지만 음식이 발견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IgE 항체를 검사하는 건데요.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IgG라고 하는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이 호상구 수치가 높은 환자들의 특징적으로 알러지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알러지 검사했더니 많이 나오는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쌀 알러지가 나왔어요. 쌀뿐만이 아니라 곡물, 뭐 보리, 귀리, 밀가루 뭐 이런 곡물이 다 나온다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물이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과일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런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요. 4월달 이 어머님께서 정말 이 아들 치료하는데 너무너무 적극적이었던 게 정말 거의 2개월, 3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혈액 검사를 계속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4월 6일 날 검사를 했을 때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2.52가 나왔어요. 굉장히 완전히 정상 범위로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정상적인 수치 레인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1에서 2 정도가 보통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2.52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트레이스 단계, 그래서 조금 많이 줄어든 단계로 굉장히 좋아진 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부 사진을 제가 환자분들 환부 사진을 좀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부모님께 이거를 영상에 올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픈 환자들은 자기의 몸이 이렇게 영상에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영상들은 환부 사진들은 뭐 정말 제 치료에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정말 동의를 받고 제가 올려드린 건데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사실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직은 또 치료 아직도 좀
거의 완치가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또 치료 단계이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워서 우선은 치료 사진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4월 23일 날 또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이때는 또 이제 그 호상구 수치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호상구 수치가 13. 그러니까 별반 변화가 없죠. 네. 아직 2개월 동안 호상구 수치가 전혀 저하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호상구 수치는 좀 많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쌀이 아니라 기장이라 그래서 수수 있죠. 네, 기장쌀. 그걸로 음식을 좀 다 바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음식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시락을 좀 싸서 어머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때부터는 네, 도시락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음식도 적극적으로 네, 관리가 되기 시작한. 습니다. 근데 이때 그 갑상선 자국 호르몬 수치가 2.5에서 4.13으로 좀 올라가요. 그래서 요때는 어떤 시기인가 봤더니 중간고사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너무나 이 몸에 아토피가 심했기 때문에 사실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친구였는데 조금씩 집중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상황이었고 중간고사 시험을 좀 잘 보고 싶다고 해서 그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좀 피검사 수치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달이 됐습니다. 7월 27일 날인데 호상후 수치가 10으로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변에서 아예 단백질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음성 반응이. 그리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2.66으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몸도 많이 호전이 됐고 이래서 조금 텀을 두고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12월 달에 이때 비로소 호상후 수치가 2로 네, 아주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갑상선 TSH 같은 경우도 2.88로 좀 안정권으로 네, 지나갔고요.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4월 달에 검사를 했을 때 이 호상구 전체 카운트가 있어요. 또 호상구에서 전체 퍼센티지를 내기도 하고요. 개수로 그 호상구에 대한 카운트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4월 달에 930이었거든요. 굉장히 높았는데 12월 달에 호상구에 대한 카운트가 150으로 완전 정상 범위로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검사 결과를 보면서 이 친구가 다녔던 병원 그 의사쌤이 그러셨대요. 처음에 갔을 때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해주시면서 이거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더 이상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 그랬는데 사실상 처방은 받고 스테로이드 복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쌤한테도 복용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좀 화도 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까이 지나가면서 전혀 화학적인 약물의 케어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표, 이런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검사 결과들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얼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사선생님이 그랬을 때 그날은 학생만 혼자서 그 병원에 갔었나 봐요. 12월 달에 갔더니 어떻게 너 치료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학생이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앞으로도 엄마 얘기를 잘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가 그런 시키는 대로 그렇게 관리 받으면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다. 검사 결과 너무너무 1년 동안 좋은 검사 결과.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 D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비타민 수치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요. 갑상선 수치 정상 범위로 왔고 그리고 또 호상후 수치가 12.9, 13에서 2까지 떨어지고 피부는 깨끗해지고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사회활동을 잘 못했던 이 학생이 친구들하고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로 됐다고 어머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 치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셔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몸의 자가 면역이 피부뿐만 아니라 몸 내부 장기까지 지금 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갑자기 내 몸에서 어떤 스트레스 변화로 해서 잠깐 그 면역세포에 이상이 온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유전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도 건강관리 잘하고 유지하고 있는 학생의 사례였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토피 환자들이 아토피 피부만 바라보시는데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아토피를 일으키는 이 면역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 면역세포가 또 다른 항체를 만들고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하고 그리고 내 신장을 공격하고 그러다 보면 내 몸에 완전히 여러 가지로 기능이 다 무너져서 결국은 나중에 정말 너무나 많은 약들로 인해서 약으로 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그 약들로 인한 부작용으로 또 그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좀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의약품 안전사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전사용 강의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딱 발견을 해서 정확하게 약물을 사용하고 끊고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약은 또 약을 부르고 부작용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질병을 막 늘려가는 쪽으로. 그래서 난 원래 종합병원인가 봐. 나는 내 팔자가 이런가 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 끈을 풀어가면서 이 매듭을 풀어가면서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데 영양소 치료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가 있고 한 영양소가 어떤 치료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영양소로 뭐를 치료할 수 있고 그게 뭐예요? 라고 어떤 간단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내 몸에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넘치는 부분을 제거하고 해독하면서 내 몸의 정상적인 기전을 찾았을 때 면역세포도 그리고 내 몸의 대사도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질병으로 노출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